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윈입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어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이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 법조, 의료, 청년, 대학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고요. 앞으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4대 균형발전 특구 신청 등 대구시가 주도하는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 심의하게 됩니다. 경북도의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각 지역의 지방시대위원회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알리고 균형 발전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어제보다 기온차가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영양 등 북부권 일부 지역에서는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낮에도 체감 온도가 낮아 조금은 쌀쌀하겠습니다. 오후 2, 3시쯤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간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국내외 석학과 문화예술, 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개회식 기조 강연에는 제10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가 나서 교육과 문화로 꼽히는 인문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이번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인문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 캠프, 청소년 인문 독서 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인문 활동을 운영합니다. 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인문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고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10주년 기념 전시, 한국의 유교 책판 전시, 또 향토 시화전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계 행사로 하회마을에서는 선유 줄불놀이가 펼쳐지고 도산서원에서는 야간 개장이 진행돼 안동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도 포럼 기간 중 즐길 수 있고요.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포항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 낮 기온 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19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동해 남부 먼바다의 풍랑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지나면 10월의 남은 날들과 11월의 첫날까지 푸르른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요. 경북도 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포항시의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시는 지난해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서 지난달부터는 남구 이동 아름별 어린이집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모두 1000여 건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영유아 가정에 이 포항형 긴급 돌봄 체계를 제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이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0.5mm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인 주말에는 쌀쌀해지면서 다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에 강한 비와 그리고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높게 일 전망인데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다시 잔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항로상의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개척 141년, 군 설립 123년을 맞아 새 도시 브랜드인 에메랄드 울릉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도시 브랜드 개발은 지난 2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7월 기자간담회, 8, 9월 주민선호도 조사 이후 지난 10일 울릉군의회 최종 보고 및 지난 20일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는데요. 최종 확정된 도시 브랜드인 에메랄드 울릉도는 성인봉을 중심으로 오각형의 화산섬을 형상화하고 청정한 바다 색깔과 고유한 자생식물로 가득한 울릉도만의 색채와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 디자인됐습니다. 도시 브랜드와 함께 오기동이와 해오랑 캐릭터도 친근하게 리뉴얼하고 앞으로 군정 전만과 관광산업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 개항과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울릉도만의 고유한 색채를 담은 새 도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울릉도가 더 청정하고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섬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갚으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습니다. 신분증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어떤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 오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원 변호사 나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신분증 사본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9일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들이 비대면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발생한 전자금융 실명거래 오류 사고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내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갚을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 피해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생된 피해 거래는 최근 5년간 338건으로 신청인단이 청구하는 분쟁 조정액은 총 24억 5천여만 원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 가운데 회수된 피해 환급금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외한 재산 피해액 11억 3,700여만 원의 금융자산의 반환과 반환일까지의 연 6% 상사 법정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 신분증 사본으로 인한 금융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피해자 A씨는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서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이 피싱범은 신분증 사진으로 알뜰폰을 개통한 다음에 은행 어플을 깔고 오픈 뱅킹을 통해서 여러 은행에 있던 A씨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서 여기저기로 인출했고 또 3,500만 원의 예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피싱범이 개통한 알뜰폰으로 문자 수신이 됐기 때문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네, 이 피싱 사기가 좀 더 진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피해네요. 네, 그 외에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이 모임을 찾은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피싱범이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보험 처리 앱이 필요하다면서 보낸 링크를 접속해서 앱을 설치했고 피싱범은 이 앱을 통해서 B씨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했습니다. 당시 B씨는 딸의 문자 메시지가 1분 간격으로 쏟아지자 딸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네. 또 이렇게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B씨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촬영 사진을 의심하지 않고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기범들은 은행에 있던 2,300만 원 상당의 B씨 명의 적금을 담보로
3,6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대출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피싱범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하면서 아들을 사칭해서 접근해서 앱 설치를 요구를 했고 네. 이 C씨가 앱을 설치하자 이른바 좀비폰이 된 C씨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던 신분증 촬영본을 이용해서 지방은행에서 C씨 명의로 4,170만 원을 대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신분증이 찍힌 사진 한 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데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이라고 해도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네, 물론입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일원 송금 등의 의무사항 중 2가지 이상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인증서라든가 휴대폰 인증과 같이 다른 기관의 확인 결과를 활용하거나 전화번호나 주소, 이메일 등 다수의 고객 정보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 중 1개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요? 네, 그런데 금융사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분증 진위를 판별하는데 신분증 원본을 촬영한 사본인지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사본인지 여부라든가 도용됐는지 여부까지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직접 비교하는 영상통화가 필수가 아닌 이상 본인 인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로도 본인 확인 허용이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도용된 신분증 사본을 통해서 피해자 명의 알뜰본까지 개통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쉽게 자신인 척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 몰래 발생한 대출인데 금융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은행에서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네. 피해자 쪽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러니까 나는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 피해자 김 씨는 사업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신분증 사본을 건네줬는데 지인이 이 신분증 사본으로 몰래 카카오뱅크에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인인 명의 도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런데도 은행 측에서는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 김 씨는 지난해 6월에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1심 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가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없고 소송 전에 피해자가 납부한 이자도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은행 측에서는 운전면허증 원본 촬영본을 요구했고 다른 금융사 계좌로 1원을 이체해서 인증문자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우선 신분증과 관련해서는 지인이 갖고 있던 것은 A씨의 운전면허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일 뿐이었다면서 이를 재촬영하는 식으로 신분증 인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입금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는 대출이 아니라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에 대출 시도가 4차례에 걸쳐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은행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판결도 있었죠. 네, 지난달 21일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요. 법원은 신한은행의 배상 책임을 피해 금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본인 인증 과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앞서 본 사건과는 달리 신분증과 관련해서 사건 당시에 신분증 원본과 사본의 재촬영본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기술이 구현되기는 어려웠다면서 모바일 OTP 발급 과정에서 은행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고 또 피해자 역시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긴 책임도 있다고 판단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네. 비대면 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활용이 의무가 된 것도 불과 지난해 일입니다. 네. 신분증 도용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은 올 4월 금융권의 생체 인증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금융결제원은 연내 안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분증 얼굴 사진과 거래 당사자 얼굴을 비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은행들 역시 지난달 말부터 하나둘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이나 영상통화를 이용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본인 확인 절차를 손보고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휴대전화 가입 현황 조회,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런 피싱에 노출된 경우에 가장 먼저 네. 이용 중인 금융사에 연락을 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본인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 네. 그리고 이체가 된 계좌까지 지급 정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 등을 클릭해서 개인정보 노출됐다라고 판단되시는 경우라면 네.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시면 신규 계좌 개설이라든가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서 추가적인 명의 도용 피해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서 명의 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금융사에서도 이런 피해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우선 지연 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에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최소 3시간입니다. 네.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네.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도 가능합니다. 또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이것은 미리 지정한 계좌가 아니면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있고 또 만 65세 이상 고객의 부정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있으니까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사전에 피싱 피해 예방하시는 데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한다거나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네, 신분증을 분실 신고를 하든가 재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신분증 사본으로도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신분증 사본 자체를 휴대전화라든가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지인을 사칭해서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금융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풍철이 되면서 올해는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멀리 가지 않고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들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단풍놀이 느낌은 내고 싶지만 멀리 가긴 힘들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 속 단풍 명소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런 곳들을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선정된 20곳 중 2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으로 떠나보시죠. 우리 쪽 이 단풍 아래서 사진 찍어볼까? 여기가 제일 빨개서 제일 예뻐. 뿌이 해볼까요? 우리 여기 단풍도 피었는데 사진 한 장 찍을까? 아, 저기가 좀 빨갛고 예쁘네. 그럼 저쪽에서 찍자. 그래. 하나, 둘, 셋. 잘 나왔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 살고 있는 시민이고요. 아기가 단풍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기랑 같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단풍이 다 들지는 않고 초록색이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가을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 주쯤 되면 더 붉어지면서 좀 더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빌릴 때 몇 번씩 오는데 바로 저번 주에 왔을 때만 해도
초록색이었는데 오늘 오니까 또 빨간색, 노란색 단풍이 들어가지고 가을이 온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책 빌리고 나와서 다시 한 바퀴 돌고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단풍놀이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바로 시내인데도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단풍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이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산책할 때 가끔 오는 편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단풍이나 은행나무 같은 게 좀 많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서 더 많이 오는 편이기는 해요. 위치도 좋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산책하는 것도 괜찮고 연인이랑 데이트하기에도 괜찮은 장소라서 다른 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성로와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가기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최적의 장소죠. 네. 이렇게 가기도 좋은 데다가 이곳은 도심 속 치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록만 더 바깥으로 가면 사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번화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오면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조용하고 또 편안합니다. 단풍나무를 위주로 다양한 나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추억의 가을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대구시 최병원 산림녹지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 지역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약 한 5천 그루 정도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지금은 자라서 가을철에 아주 예쁜 단풍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추억의 가을길로서 약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는 약 2011년도경에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길을 중심으로 드라이브 길, 가족 산행길, 일상생활 속 가을길, 도심 속 가을길 등으로 저희들이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시 단풍은 10월 20일경 팔공산을 시작으로 11월 10일경에 도심 지역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길로 유명한 길은 팔공산 순환로입니다. 그리고 가족 산행길은 앞산 고산골 등산로 주변이고 일상생활 속 가을길은 대구 수목원, 상하로 주변, 두루공원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20개소 길들이 다 아름답지만 도심에서 가까운 국채보상공원에 있는 단풍나무길, 앞산 고산골 등산로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이 예쁩니다. 깊어가는 가을, 도심에 많은 아름다운 단풍길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오셔서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가을길을 볼 수 있는 게 20년 넘게 노력해온 결과라고 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뭉클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식목일에는 나무를 꼭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어제 하게 됐는데요. 네. 네, 대구시에서는 추천한 곳 외에 서구 이현공원 일대의 그린웨이 길도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느티나무, 벚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특히 단풍 색깔이 더 다채롭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다른 추억의 가을길 추천지인 앞산 고산골의 메타세콰이어 길은 제가 직접 방문해 봤거든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밀양에서 친구가 왔는데 반려견이랑 같이 산책하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기도 너무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식당도 너무 저렴하고 좋은 식당도 너무 많고 해서 또 옆에 공원도 있고 해서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단풍이 군데군데 빨간색 부분은 보이긴 한데 아직은 한 2, 3주 정도 있으면 좀 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산성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주택가에서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기 고산길 메타세콰이어 숲길은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식하는 좋은 길이에요. 아주 편안하고 쾌적한 길이죠. 여기 찾아오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사계절 내내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메타 색깔이 지금 가을 단풍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예쁘고 기분도 상쾌하고 정말 걷기 좋아요. 그냥 한쪽 있는 보다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더 분위기도 좋고 같이 걷는 친구들도 좋고 그래서 더 좋아요. 사실 저의 추억의 가을길은 경산 강염공원 아시죠? 그 네네. 길이거든요.
사실 가을의 아름다운 길은 참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의 가을길도 특별히 이번에 몇 곳 지정이 됐던데요. 네, 그중에서 한 곳인 침산로 22길 저도 또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이 어디냐면 대구 오페라 하우스랑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인근이에요. 그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어제 다녀와 보니까 뭐 노랗고 갈색 빛깔을 띠는 단풍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한테 여쭤보니까 네네. 여기 정말 최고의 길이라고 또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 주말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단풍 명소를 비롯해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서유리 리포터처럼 떠나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유리 리포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거진 오늘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서기자의 눈,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어제 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건데요. 1년 5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추도사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셔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식 식순 종료 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함께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나요? 대통령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만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긴 인연이 있죠. 네, 사실 두 사람은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했다는 일종의 악연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그 윤 대통령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는지 등을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일종의 그 새 정부 아킬레스건을 수사했었던 셈이죠. 네. 윤 대통령은 결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등을 폭로한 뒤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경찰 주변부로 밀려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때도 윤 대통령이 등장했었죠. 네,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됐었고요. 또 박 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측근들은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탄핵소추 근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는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적용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된 만큼 위치가 달라진 거죠.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보수층의 마음을 잡는 데 있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그간 박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발언을 다수 내놨었고요. 네. 또 일부 발언은
발언은 측근들에 의해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죠? 일단 대선 후보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당선인 시절이었던 작년 4월 12일에는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었고요. 또 그해 5월 취임식에서도 짧게 인사했습니다. 9월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을 때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정했다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도 화답을 했다고 하죠. 네, 마침 이번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내년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져서인지 정치권의 해석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결과 통합, 또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가뜩이나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그 여권 내 위기감이 좀 고조된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을 다잡는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TK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48%, 또 긍정평가가 45%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최근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고 있죠. 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는데요. 인 위원장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는 의미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로부터 혁신위원 구성과 또 활동 범위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만큼 그가 강조한 통합의 메시지가 던지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 비주류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신당 창당론이 큰 이슈였는데요. 포용론도 생길까요? 네, 그래서 인 위원장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한 말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포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친윤 그룹과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포용을 해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갑론을박이 있겠어요? 네, 대부분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론에 우려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수도권 표심에 파괴력을 지닐 수가 있어서 포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또 윤석열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해왔던 인사를 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은 23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전 대표는 중도, 청년, 호남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나가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 위원장의 변화와 또 통합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입니다. 그런 반면 포용을 반대하는 인사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초대 총일부 장관이자 여권 실세로 꼽히는 권영세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권 의원은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면서 당연히 내부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당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준석계 인사가 혁신위원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혁신위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겁니다. 인 위원장은 이준석계를 끌어안는 것이 혁신이 첫 단추라고 판단하면서 제안을 한 것인데 결국 이 시도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네, 천 위원장이 거절한 이유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천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거절 이유는 김기현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말할 정도의 혁신안이 안 나온다면 인 위원장의 혁신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 위원장은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을 임명한 만큼 김 대표의 임명권에 따라 자신이 혁신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서 저는 김 대표의 시간을 벌기 위한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이준석계 인사는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신인규 변호사는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었는데요. 신 변호사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또 혁신위가 통합과 개혁을 키워드로 뽑은 것을 두고 아이스 핫초코에 비유하면서 혁신위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재보궐선거 참패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내놓아 화제였죠. 네, 지난 18일에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이 비만 고양이라고 발언한 겁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대구 시민들이 할 말은 하는 호랑이 새끼를 키워야 한다면서 호랑이 새끼나 고양이나 처음에는 다 조그마한데 밥을 많이 먹이면 어떤 건 호랑이가 되고 또 어떤 건 자리만 차지하는 비만 고양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비겁하게 내가 3선, 4선 되면 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고양이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인 위원장이 제시한 통합의 길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도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됐고요. 대구 출신으로는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또 송희 전 대구 MBC 앵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준석계 등 비주류 인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혁신위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따른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범한 혁신위원인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 위원장이 이런 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처음 제시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포용의 정치를 과연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체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곧 장애인 전국체전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제 11월 3일 금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목포 종합경기장 등 38개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네, 장애인 체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장애인 체전은 이제 선수부, 동호인부 이렇게 두 가지 부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참가 규모는 이제 31개 종목에 9천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네, 우리 지역 선수들의 장애인 전국체전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준 플레이오프가 끝났죠. 네, 지난 25일 수요일 NC 다이노스가 SSG 랜더스를 7대6으로 무너뜨리면서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이제 NC는 LG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KT 위즈와 최대 5차전까지 진행되는 플레이오프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NC가 처음부터 기세가 좋았는데 어떤 팀의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네, 체력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KT가 유리하겠지만 네. NC의 기세를 무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와일드카드부터 이제 14대9로 승리했고 이제 또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4대3, 7대3, 7대6 등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전승으로 올라오면서 완전히 상승 기류를 탄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포 강백호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했죠. 네, KT는 어제 자체 청백전 도중 이제 수행 과정에서 이제 강백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이제 우측 내복사근이 손상돼서 이제 올해 가을 야구에는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NC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제 3자의 입장이지만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삼성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이번에도 대표팀의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KBO는 이제 지난 화요일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23 대표팀 엔트리 26명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삼성 선수로는 이제 투수 원태인과 외야수 김성윤 등 2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이제 군복무 중인 외야수 박승규 선수까지 합치면 총 3명이나 배출한 셈입니다. 네, 원태인 선수와 김성윤 선수는 항저우에 이어 연속해서 국제대회 출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원태인 선수는 이제 올해 초 열렸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까지 하면 이제 올해 열린 3차례 국제대회에 모두 출전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1년에 3차례 태극마크라. 그만큼 원태인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원태인 선수가 인정받는 모습은 좋은데 네.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걱정인가요? 네, 혹사 우려인데요. 혹사. 네, 원태인은 이제 올해 WBC 참가를 위해서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이제 투구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시즌부터 좀 페이스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BC를 마친 뒤 바로 시즌을 소화하던 도중 중국에서 열리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종료되자마자 이제 열리는 이제 APBC에도 차출되면서 이제 혹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확실히 좀 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원태인은 이제 올 시즌 150이닝을 던지면서 규정 이닝까지 소화를 했는데요. 이 탓에 소속팀과 대표팀 양쪽에서 너무 많은 투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팀에 3차례나 부름을 받긴 했지만 150이닝이면은 그렇게 많이 던졌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이제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요. 네. 이제 보통 그해 리그에서 가장 많이 던진 투수는 보통은 이제 180이닝에서 190이닝 사이 정도를 소화하긴 합니다. 네. 이따금씩은 이제 200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투수도 나오긴 하고요. 그렇다면 석 기자는 어떤 점에서 원태인의 투구가 과하게 많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원태인이 데뷔 이래 꾸준히 많은 공을 던져왔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원태인은 2019년 이제 경북고를 졸업하고 1차 지명으로 삼성에 입단했는데요. 네. 원태인 선수는 이제 데뷔 첫 해인 2019년부터 이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112이닝이나 던졌습니다. 신인 투수가 입단 첫 해부터 112이닝을 던진 건 최근에 보기 드물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로도 원태인은 매년 이제 140이닝, 158.2이닝, 165.1이닝, 150이닝을 차례로 던지면서 거의 등판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데뷔한 2019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원태인은 무려 726이닝을 소화했는데요. 이는 기간 동안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이닝을 던진 것입니다. 네, 726이닝. 리그에서 4번째면 확실히 많긴 하네요. 네, 또 문제는 그보다 많은 3명의 투수가 이제 뭐 켈리, 요키시, 루친스키로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라는 점인데요. 네. 토종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원태인보다 많이 던진 투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현재 국내 투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피로가 누적된 선수가 원태인이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원태인의 투구 페이스는 최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근 20여 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과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21세기인 2001년 이래 KBO 리그에서 뛴 만 23세 이하 투수들의 누적 이닝을 살펴보면 원태인의 726이닝보다 많이 던진 투수는 딱 한 명뿐입니다. 그 한 명은 누군가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한화에서 던졌던 이제 류현진인데요. 무려 960.1이닝을 던졌습니다. 이 두 선수 외에도 이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투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장원준 선수, 김진우, 김광현, 이승호, 윤성민, 최원태, 배영수, 양현종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들 이제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 외에도 하나같이 이제 부상으로 고생한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지나치게 많은 투구가 부상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직 몸이 완성된 30대가 아닌 20대 초반에 이제 피로가 누적될 경우 부상 위험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네, 삼성이 원태인 선수를 잘 케어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파이널 A 첫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죠. 네, 대구는 이제 지난 21일 토요일 DGB 대구랜파크에서 열린 K리그 1 34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구는 이날 전반 29분부터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4분 뒤 곧바로 에드가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는데요. 이후로도 꾸준히 공격하면서 역전을 누렸습니다만 이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경기 종료 직전 이제 벨톨라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를 전북이 성공시키며 이 골이 결승득점이 돼 대구는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북전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가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대구의 목표였던 아시아 무대 진출을 위해서 전북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였는데요. 이날 패배로 대구는 이제 파이널 A에서 최하위인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날 패배로 대구는 이제 승점 49점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승점 57점으로 3위 이제 광주와는 8점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광주가 내리 3패하는 동안 대구가 3승을 쓸어 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자력 진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대구에게 남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네. 현재 2위인 포항이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해 리그 4위까지 출전권이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포항이 선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구가 4위를 한다는 전제지만요. 현 시점에선 이것부터 좀 어려움이 따르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 패배로 전북이 4위로 올라섰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이 승점 52점으로 4위, 또 이제 승점 49점으로 대구와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인천이 5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로서는 두 팀을 끌어내리고 4위로 올라선 뒤에 포항의 FA컵 우승을 기도해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4위 전북으로서는 이제 또 3위 광주와 승점 5점 차에 불과해서 전력으로 이제 3위를 노릴 것이 좀 분명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 경기 패배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돼버렸네요. 뭐 지나간 거를 되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좀 많이 아쉽죠. 네. 하지만 남은 또 4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또 다시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대구의 다음 상대 어딘가요? 네, 대구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울산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선두 울산현대를 상대로 파이널 A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선두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대를 만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대구가 올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울산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심사입니다. 대구가 올해 울산전 승리가 없었군요. 네, 세 차례 맞붙어서 1무 2패로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는데요. 득점은 1점에 그치는 동안 무려 6골이나 실점하면서 고전했습니다. 대구의 아시아 무대 진출을 위한 신락 같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선수의 활약이 필요할까요? 네,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는 벨톨라의 활약이 필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수에 걸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미드필더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공격진에서의 좀 분발도 필요하겠죠. 네, 3경기 1득점이면 확실히 공격진의 분발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셀루스, 에드가, 고재환의 삼각편대가 울산의 수비진을 뚫어내야 이제 대구의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가 무승 행진을 끝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 안국가스공사의 홈 개막전도 예정돼 있죠? 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이제 오늘 28일과 29일 주말 이틀 동안 대구체육관에서 창원 엣지세이커스 그리고 서울 SK나이츠를 상대로 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아직 가스공사가 승리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주 토요일 치른 울산 현대모비스전에서 62대 87로 패하면서 시즌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홈팬들 앞에서 시즌 첫 승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활약해줘야 할까요? 네, 구단 안팎에서는 자연스럽게 앤드류 니콜슨 선수에게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콜슨이 거의 1년 만에 대구 복귀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강혁 감독 등에 따르면은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진 상태지만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선전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주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문경시가 이번 주말과 휴일 이틀간 영광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023년 락소울푸드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번 축제는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아마추어 밴드 10팀의 경연 대회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또 체험 부스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락 마니아는 물론 모든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하는 이색 가을 축제에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구 행복진흥원이 메이커 축제 매직 메이커 페스티벌을 오늘 오후 5시 서구 꼼지락 공원에서 진행합니다. 메이커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창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번 축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메이커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립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메이커 체험 부스와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2회 팔공산 단풍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간 팔공산 동화지구 분수대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행복 가득, 추억 만개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단풍길 걷기 여행, 떡매치기 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과 단풍가요제, 축하 공연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팔공산의 단풍과 함께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송군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17회 청송사과축제를 개최합니다.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꿀잼 사과 난타, 사과 선별 로또 체험, 황금 사과를 찾아라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사과를 구매할 수 있는 사과 깜짝 경매도 열릴 예정입니다. 풍성한 축제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 희망 일자리 한마당이 다음 주 화요일에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 19개 업체가 참여해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현장 면접을 통해 총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과 면접 메이크업, 헤어 봉사 등의 부스가 운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구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과 북부 내륙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서 선선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접어드는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되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꽤 크게 날 전망이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